자, 안녕하세요. 지난 2시간에 너무 많이 했죠. 오늘은 조금 주제 하나만 갈 겁니다. 교과서 254페이지에 민족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1920년대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려 했는가, 이런 모습들이 언급이 됩니다. 교과서 25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하죠. 자,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어떤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을까? 못 보던 게 나왔죠. 바로 뭐예요?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세력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민족운동의 분화 부분입니다. 자, 사회주의.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요, 러시아 혁명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아저씨가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성공한 인물이죠. 사회주의가 현실을 해서 좋은 모습이 되었던 그렇지 않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처음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고요. 사상 자체는 상당히 당시로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을 당연히 우리도 받겠죠. 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는 이 아저씨입니다. 이동휘라는 분이에요. 임시정부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죠. 이 양반이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완벽한 사회주의자는 아니고요. 사회주의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꾀하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사회주의를 100%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색깔은 점점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겠지만요. 자, 이런 인물,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만주나 러시아, 또 일본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자, 3.1운동 이후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1920년대니까요. 3.1운동이 1919년이죠. 1919년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할까, 독립운동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자, 하나는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만세운동해서 당장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실력, 힘을 양성, 키우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 실력 양성 운동은 1900년대에 애국개몽 운동과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서 지금 당장은 독립을 못하니까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한 운동이 물산장려운동, 학교 설립과 같은 운동입니다. 학교 설립, 교육, 물산장려. 물산장려는 우리 물건을 사자라는 장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과 교육 진흥을 통한 민족의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1900년대 애국개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독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 억압받던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독립도 중요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은 노동자나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 농민들의 지원을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체로서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조선 노농총동맹, 노동자, 농민의 단체라는 뜻이죠. 자,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고요. 정치 활동을 위해서 조선 공산당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 하나 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1925년에 일본 애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사회주의를 금지하는 법. 기억나나요?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이 딱 발표가 됐는데 조선공산당과 같은 활동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 계속 무너지고 재건하고 무너지고 재건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운동을, 민족실력 양성운동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255페이지를 보세요. 자, 255페이지에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진이에요. 물산 장려운동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우자예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산품 애용운동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제 쓰지 말고 우리 물건을 쓰자.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자,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자, 먼저 회사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회사령 기억나요? 1910년에 회사를 만들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1920년에 이게 폐지가 돼서 회사를 만들 때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나 회사 만들어요 라고 말하면 끝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한국인들이 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뀐 상황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신고만 하고 기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경성방직이라는 기업입니다.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경성방직이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인 기업들이 막 늘어났어요. 이것 말고도요. 평양에서는 막 속옷 공장들이 막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한국인만 기업을 신고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인도 신고하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애들도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 땅에다가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된 거죠. 실은 회사령을 왜 폐지했냐면은 한국인 기업 설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자본이 남는 돈을 투자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물건을 만든 게 남아돌아요.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여요. 그 재고를 헐값에 또 우리 한국에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 한국, 당시에는 일본의 하나의 식민지인 조선이겠죠.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세가 거의 다 폐지가 됩니다. 관세가 뭔지 모르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자, 관세가 폐지가 돼요. 그럼 일본의 상품이 막 들어오겠죠. 근데 당시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봤을 때 일본 물건과 우리 물건을 비교하면 일본 물건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팔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막 회사령 폐지로 기업을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일본 물건이 들어오고 일본 자본이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인 물산장려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온 일본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 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거 조선 물산을 뭐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뭐 우리 거 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1920년에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자,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지명이 나오면 외워야 된다고 했죠. 평양에서 시작되었고요. 1923년에는 서울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하단에요. 활동하기에 조선물산 장려의 취지서 자료 1번의 것을 살펴보면요. 뭐 간단해요. 이거는 요것만 보면 돼요.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고 조선 사람은 우리가 쓴 물건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공장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발전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사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공장 만드는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 발전이 민족의 실력 양성에 커다란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만든 기업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이 충분한 공급을 해줄 수 있었을까? 수요에 비해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나요?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프라이스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공급이 이렇게 꾸준히 이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겠죠. 물산장려 운동으로 수요는 막 증가했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쯤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이 또 모자라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자, 이러한 이제 부진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건값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민족은 이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물산장려 운동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글이 하나 실립니다. 자, 하단에 자료 2번이에요. 여기서는요, 이거죠. 그네는 이제 노동자 농민이에요. 벌써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원래 우리는 국산품 애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본가들이 돈 있는 애들이 양복이나 비단 이거 뭐 서양 옷, 중국 옷 뭐 이런 거죠. 대신에 우리는 무명과 배업 원래 국산품 입었다. 우리는 저들이 위스키, 블렌디, 양주, 정종 이거 일본 술 이런 거 마실 때 우리는 소주나 막걸리 먹었다. 우리는 원래 국산품 애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국산품 애용 운동이냐? 그럼 이게 다 누구냐? 이거에서 돈 버는 애는 다 공장 주인들, 상인들 이런 애들에 불과하고 실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물건값 폭등으로 어려움만 겪게 되었다. 뭐 이러한 불만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왜 너네 물건 사라고 하냐 이런 거죠. 자, 실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23년 이후에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발전과 함께 실력 양성 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운동이 많이 나타나요. 일단 당시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에 대한 1만 명당 취학 학생 수입니다. 10,000명이 있으면요, 초등학교를 한국인이 200명 다니는 거예요. 2%예요? 이렇게 되죠. 취학률이요. 이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보세요. 초등교육은 그래도 10,000명당 200명 다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운동에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크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동 3개, 뭐 중 1동, 2동, 뭐
또 무슨 동이 있나? 심곡동. 여기 학교가 꼴랑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가 머니까 안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뭐 이러면서 취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당연히 교육 여건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학교를 증설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초등교육의 문제가 또 이랬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거는, 여기죠. 이쪽에 있는, 특히나 이쪽에 있는 이 고등교육은 뭐 없어요. 없어요. 전무하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자, 그래서 밀립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 민간이라는 뜻이니까요. 사립대학이라고 보면 돼요. 사립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자, 이 양반이요. 이상재라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자, 이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을 만드는 운동을 했어요. 1924년에 모금운동을 통해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모금운동의 구호는 이런 거였어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그럼 1,000,000원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거 갖고 대학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엄청나게 초반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23년에는요, 가뭄도 들고요, 병충해도 들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뭐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굳이 대학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부자들은 큰 돈을 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큰 성공으로 도달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하지만 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 기억은 해 두시고요. 일본 애들이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학교를 결국에는 만들어졌어요. 그게 1924년에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과대학, 법과대학 중심으로 만들었다가요,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공대도 함께 추가하면서 이렇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뭐 업데이트가 나오네요. 자, 이 경성제국대학이 되었고, 이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되고요. 이게 이제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학교예요. 대학로가 왜 대학로겠어요? 대학이 있는 거리죠. 무슨 대학? 경성제국대학이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대학로예요. 지금은 물론 그 서울대 옛터에는 동성동 캠퍼스, 영어 캠퍼스에는요, 의과대학만 남아있죠. 치의대하고요. 뭐 나중에 대학로 가보시게 되면은 자리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25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57페이지에 가면은 이러한 교육과 산업발전을 통해, 자, 교육과 산업발전, 배워야 산다는 것이 힘, 그죠? 교육과 공장이죠. 산업발전. 요 사진이요, 경성방직의 사진입니다.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실력 양성 운동은 뭐냐면요. 우선 실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독립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오래 두고서 장기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뭐 우선 긍정적인 점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튼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 또 이런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산업적 기반도 이때 많이 마련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힘이 우리 민족의 독립의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당장을 봤을 때는요, 이 양반들은 우리 그 애국개몽운동 때의 사회진화론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힘이 약하니까 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해방하려면 힘을 키워야지 뭐 나중에. 이런 거죠. 그래서 침략의 논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힘이 세니까 잡아먹는 것 당연해. 그럼 뭐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의 식민 지배도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바로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순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른바 참정권 운동과 자치 운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920년대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광수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자,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 민족은 지금 정치적 활동이 없다. 왜 우리 민족에게 정치적 활동이 없냐?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원인이다. 일본 애들이 우리 정치 활동 못하게 했거든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건 일본 때문인 거고,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즉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원치 않는 의식이 있었던 것. 이게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일본 애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즉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일본이 허락하거나 우리가 일본을 인정하거나. 그쵸? 둘 다 하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인 결사를 조직해야 되겠다. 일본의 허락을 받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민 통치를 결국에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치 단체 정도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단체 이런 거 무슨 아세요? 요새 이스라엘 맨날 폭격하고 그러죠. 그런 게 되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라 일본과 타협한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린, 천도교, 옛날에 동학이죠.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최린. 그 다음에 방금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쓴 이광수. 이광수는 심지어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귀국해서 이런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경성방직, 동아일보 이런 것과 관련된 나중에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이런 김성수, 이러한 그 경제적 인물, 종교계 지도자, 그 다음에 4.3계 지도자, 그리고 경제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자치운동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자치운동을 하면서 30년대까지 쭉 가는데요. 일본 애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투표권을 주거나 의회를 만들게 하거나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 민족을 분열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치운동이 좌절되자 이들은 점차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친일 활동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연한 친일 활동을 했어요.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악의적으로 막 했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나름 고민 속에서 한 거냐, 이런 것은 우리가 살펴봐 줄 수는 있지만, 친일 활동을 한 것 자체를 안 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3.1운동 이후에 뭐 했다? 실력양성운동을 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물산장려운동 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 설립운동 등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 중에서, 이런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일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자치운동으로 빠지면서 친일화의 길을 걷기도 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려는 운동의 길을 계속합니다. 민족주의자 모두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운동의 전개,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활동들이 조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258페이지 5-2-3의 사회운동의 전개 다음 시간에 보고 오세요.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끝.